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도 경제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름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기지, 크레딧카드, 주식 투자 등에 대한 변화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주택값이 아직은 내려가지 않았지만 건설업자들의 주택시장에 대한 확신은 줄어듭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솔린값 대폭 인상에 따른 $400 리베이트안이 마련 중이라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공화당도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공화당은 리베이트보다는 가솔린 세금 부과 중지를 더 좋아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직접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라고 말하자 푸틴은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극장도 폭격했지만 대부분 전선에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푸틴이 써서는 안 될 전술적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을 정도로 코너에 몰리는 게 현재의 전세고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납치했던 시장을 구출했고 러시아의 스타 발레리나는 푸틴을 원망하면서 러시아를 떠나 네덜란드 발레단에 입단했습니다.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 1년이 되자 희생자를 기억하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 이벤트가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넷플릭스가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소비자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경제 뉴스를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아주 오랜만에 0.25%포인트 올린 것이 일단은 여러분들께 미치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때로는 헤드라인에서 전해진 것처럼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보도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좀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된 0.25%포인트 이자율 인상이 목표치까지 갈 때 2% 이상까지 갈 때 어느 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올해 다 올릴 것 같지는 않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올해 내년 여러분들 모든 생활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큰 맥락으로 연준 의장이 0.25%포인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게 기본 목표인 이자율 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반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했어도 경기 성장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적인 얘기를 어제 했고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정말로
1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경기 침체 그 위험에 대해서는 거듭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그럴 위험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연방 기금 금리가 이제 0.25%포인트가 됐으니까 뭐 5월 달에 또 공개시장위원회 할 때 또 올릴 테고, 기본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2.8%에 도달할 것이다 하고 뭐 전문가들은 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 9조 달러 정도 되는 그 채권 사들이는 그 양적 완화는 5월부터 그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 위험 높지 않다는 것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올해 그 중앙은행에서는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4.3%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지금 뭐 거의 8%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2.7%, 2024년에는 2.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한 2% 정도로 잡고 있는데 2년 뒤가 돼도 2%까지는 안 되고 2.3%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지금부터는 크게 주택 융자부터 맨 마지막으로 주식까지 어떤 영향을 지금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치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융자부터 하죠. 주택융자는 기본적으로는 연방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0년 만기 채권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뭐 연방 이자율이 오르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투자가들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인상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투자가들의 반응 때문에. 해서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치고 모기지 이자율도 이미 그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30년 고정 그 평균 그 이자율이 어제 3.85점 몇몇이었거든요. 3.85점 08 이렇게 나갔는데 일주일 전에 3.76이었으니까 한 0.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일주일 전에 3.76에서 올랐고, 1년 전에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3.05%였습니다. 지금 3.85%고 지금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겠죠. 이번 주에 아마 주말 뭐 오늘 내일 사이에 4%까지 되지 않을까. 장기 채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든가 변동 이자율 같은 경우는 그 기준금리 인상과 밀접하죠.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앞에 말씀드린 것이고,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그렇지만 이제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에퀴리 돈 좀 뽑으신 분들, 또 그 밖에 변동 이자율은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으십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는 연준의 기준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게 한 21개월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한 달 쓰고 한 달 다 갚으시면 밸런스를 0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고, 밸런스가 있으시면 매달 다 갚지 못하신 분의 경우는 16.44%가 현재 평균 그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크레딧 카드를 썼을 때는 매달 갚으실 것을 전문가들이 추천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 안 해도 돈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학자금 융자를 말씀드리겠는데, 학자금 융자도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연방 융자가 있고, 현재 그 연방 학자금 대출 그 융자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이 주택 모기지와 다른 것은, 주택 모기지는 그래도 10년 만기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고정 이자율이기 때문에 연방은 해당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방 융자는 매년 7월 달에 이자율이 바뀌는데, 그게 5월 달에 결정된, 이것도 역시 10년 그 채권 기준으로 5월 달에 팔린 채권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기지 30년 고정과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민간 학생 융자는 연방준비제도의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고정과 변동 다 마찬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몇 번 더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 그 학자금 융자 기관이 이자율을 곧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죠. 빌리는 사람들 아무래도 한 1.5%에서 1.9%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까. 융자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융자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들어두실 부분들이 좀 있는, 앞에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동차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니까 라고 딱 멈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는 새 자동차와 중고차 이미 크게 올랐죠, 지난해에. 그런데 그 차이가 있어요. 새로운 자동차 그 융자금 받을 때하고 중고차하고 평균 새로운 자동차 그 융자 이자율이 2월 달에 4.39%로 모기지 이자율보다는 높죠. 고정 모기지보다는 높았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했는데 평균 중고차 융자 이자율은 2월 달에 7.83%였습니다. 중고차가 더 비싸죠. 지난해보다 조금 내렸네요. 지난해 2월 달에는 8.25%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융자는 5년 그 만기 그 채권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연방 기준금리를 5년 그 기준으로 채권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융자할 때는 너무 많은 그 요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융자에 맞는 크레딧 히스토리를 제일 먼저 볼 테고요. 그리고 크레딧 히스토리를 볼 때도 자동차의 경우는 모기지 얼만큼 냈는가, 이런 뭐 크레딧 카드를 얼만큼 갚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보겠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자동차 그 융자한 것에 대한 크레딧을 제일 많이 보죠. 그리고 뭐 그 자동차 회사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멀세디스 벤츠 하면은 멀세디스 벤츠 파이낸싱이 따로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준 것에서 대체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그 기록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히스토리, 또 어떤 타입의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사실 것인가, 융자 기간도 있고 다운페이 액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빌리는 돈을 그 융자하시는 분의 크레딧 스코어가 낮으면은 이자율이 뭐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반 크레딧 카드 그 이자율이 매달 갚지 않으시면 16점 몇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보다 높은 거죠. 16.44%인데 20%가 될 수도 있지만 크레딧 스코어도 좋고, 그 밖에 뭐 자동차 지금 우리가 파는데 인기 있는 자동차냐, 모자라는 자동차냐,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 창고에 있는 자동차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반 그 자동차 페이먼트가 2020년 이후에 지금 가장 비싼 게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듯,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에 따라서 이 자동차는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자동차의 경우는 뭐 한 2만 5천 달러를 했다 할 경우 한 달에 그 이자율에 따른 그 페이먼트 차이가 한 3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SUV를 타보니까 좋아, 이렇게 좀 뭐 여성의 경우는 옷 같은 게 그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해서 좋아하는데, 이자율이 올랐다고 하니까 어머 이러면 내가 뭐 이거 컴팩트카로 바꿔야지 되는가, 그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가솔린이 얼만큼 들어간다, 다른 것을 고려하셔야지 되겠지만,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세이빙과 또 뭐 세이빙 CD 뭐 플러스 기타 등등 아무튼 세이빙에 관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세이빙 하셨던 분들은 뭐 이자율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자율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방 나 그동안 뭐 손해본 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회할 수 있는가, 금방은 아닙니다. 이것의 경우는 은행에서 결정을 하고,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의 성향도 있고, 가장 크게는 큰 은행이냐 작은 은행이냐, 이게 또 온라인 은행이냐 아니면 우리가 걸어 들어가서 하는 은행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보통 돈이 필요할 때 사람들 이렇게 세이빙 하라고 이자율 높여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그 큰 은행들은 돈을 많이 뒷바짓이 많습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금방 이자율을 올릴 것 같진 않다, 시간이 좀 있다 하고 보고 있고요. 작은 은행이라든가 온라인 은행은 지금 그 경쟁에서 좀 더 많이 사람들을 유치해야지 되니까, 이제 커가는 곳은 그러니까 이자율을 큰 은행보다는 빨리 또 그 폭도 넓게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평균 온라인 세이빙 어카운트에 대한 이자율이 3월 달에 0.49%, 지난해에는 0.48%에서 조금 올랐죠.
그리고 그 온라인의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내 은행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요즘 온라인 은행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은행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그런 은행은 평균 세이빙 어카운트의 이자율이 3월 달에 0.12%, 지난해에는 0.15%였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1년짜리 CD 온라인의 경우는 3월 달에 이자율이 0.67%였는데 1월 달에 0.51%였거든요. 조금 올라갔고 5년짜리는 뭐 1.08에서 0.86.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다 온라인이냐, 걸어 들어가는 은행이냐, 은행의 규모가 얼만큼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당장 기존 그 트래디셔널한 은행에서는 크게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위험이 적은 그 투자잖아요. 그래서 단기 뮤추얼 펀드 수익률이 지금 0.02 미만이었는데 아무튼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주식과 본드, 채권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 미리 다 뭐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가장 불안정한 지대가 바로 그 주식과 채권 투자잖아요. 뭐 에너지 값도 있고 뭐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인플레이션, 팬데믹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 경우 뭐 60만 명 새로운 확진자 하루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편하죠. 게다 대고 이제 이 모든 것 플러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뭐 아무래도 뭐 세이빙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장기 투자가 목표면은 그 미래를 위해서 이런 때 이제 그 위험성이 있는 것과 안정적인 것의 그 배분을 잘 하셔야지 된다. 굴곡의 시기는 항상 오죠. 장기일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내가 생각을 하고 뭐를 했다가도 그 장기가 목표 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도 장기를 목표로 두고 했었다 하는 투자를 할지라도 주식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이 장기를 향해서 여기는 이만큼 뒀는데 만약에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 내가 세이빙이 있는가, 쓸 돈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그럴 그 타임이고요. 아무래도 그 투자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그 스피드를 이자율을 올리는 그런 것을 볼 것 같습니다.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가 이럴 때 걱정하죠. 이자율 오르면 뭐 채권 가격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딱 묶어놨는데 이런 것은 뭐 단기가 매력적일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단기의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좀 지속력이 있는 내구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그 아이템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 굉장히 뭐 복잡한 계산이긴 하죠. 뭐 이자율뿐만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그 채권의 뭐 날짜까지 다 계산을 해야지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이 오르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전부 영향을 미친다. 이번 섹션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주택시장과 캘리포니아주의 리베이트, 개솔린값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그 경제를 말씀드릴 때 전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오늘도 미국의 모든 뉴스의 탑 뉴스는 모든 뉴스 매체의 탑 뉴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분들께서 코비드 19에 관한 뉴스를 2년 동안 거의 탑 뉴스로 들으셨습니다. 2년 이상일 겁니다. 그런 형태로 에브리데이
업데이트를 해야지 되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가 막히고 그리고 뭐 이것은 정말 뭐 핵을 어떻게 한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된다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나 한국은 어떻게 되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연관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처음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이 직접 말싸움을 했습니다.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과 다른 얘기를 하던 그 도중에 이번 이 푸틴의 지금까지의 이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푸틴은 전쟁 범죄자다, 월 그 크리미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범죄자가 되려면 법적으로 기준이 맞아야지 되죠. 지금 국무부에서 그 기준을 하고 있고 국제 뭐 형사 재판소에서도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하는 것을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존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얘기는 푸틴의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그 개인적인 심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이런 말을 하자 푸틴의 그 크렘린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푸틴의 대변인이. 그리고 푸틴 자체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전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구라도 특히 러시아인이라면 미국 편을 들거나 서방 세계 편을 들면 이거는 매국노고 반역자고 쓰레기다, 쓰레기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같은 반역자 쓰레기 인간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입에 그 파리가 들어왔을 때 파리를 확 뱉어버리잖아요. 그 푸틴의 표현입니다. 그런 식으로 확 뱉어버려 마땅한 인간이다 라고 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야 지금 저것은 대중어갑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푸틴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러시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 자기 청소 어떤 그 사회 정화 왜 그 독재 국가에서 흔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무슨 뭐 어디 사람들을 갖두고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우리 그 자체 내에 청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입안에 들어있는 파리가 해가 되니까 확 뱉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뱉어버려야지 된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그래야 나라를 강하게 하고 연대감, 화합, 도전을 이겨나간다. 푸틴도 지금 굉장히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더니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푸틴이 그런 그 전쟁 범죄자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전쟁 범죄자가 맞다. 특히 이제 마리오폴 같은데 저쪽 동쪽이요. 이곳을 레닌그라드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레닌그라드라고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세인트 그 피터스버그라고 부르고 있는 2차 대전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로 불렀잖아요.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그 러시아와 싸우면서 레닌그라드에 가서 한 몇백만 명이 숨졌죠. 한 400만 명 정도가 숨졌던 똑같이 지금처럼 그 사람들을 도시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한 역사상 가장 긴 전쟁 거의 뭐 800일 정도를 그렇게 시민들을 가둬놓고 871일이네요. 전쟁을 했었죠. 나중에 물론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 그 도시에서 마리우폴 그 동쪽에서요. 동쪽에서 그 돈바스 지역 그쪽에 있는 아래쪽에 항구 이쪽에서 인구가 한 44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2,500명 적어도 2,500명이고 뭐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지금 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는요. 일단 시신이 완전히 수습된 그런 사망자만 2,500명이면 44만 명 중에서 2,500명이면 200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되네요. 뭐 180명 정도 가운데 한 명이 주민이 숨졌다는 얘기잖아요.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숨졌다는 거고 그것도 이제 3주일, 이제 4주일째 들어갔습니다. 음식도 없고 가둬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살아있는 한 4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물도 없고 약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고 어제는 극장을 공격했는데 그 극장 밖에는 아이들이 쓴 children이라고 여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공격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 것이 붙여져서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극장이 공격된 겁니다. 1,000명 정도가 그 안에
대피한 거죠. 방공호처럼 대피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 푸틴이 전쟁 범죄자가 맞지 않느냐라고 완전 황무지로 그 도시는 변해버렸고요. 해서 무슨 18살, 아니 18살이 아니라 18개월 된 아이가 머리에 그 파편이 맞아 있는 이런 것들, 6살도 안 된 그 소녀가 첫 번째 그 사망이었고요. 러시아 포탄으로 이 마리우폴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많이 그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지키고 있어요. 러시아군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막 포격하고 뭐 미사일 터뜨리고 하지만, 로켓도 터뜨리고 하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중요한 도시에서는 지키고 있거든요. 한두 군은 물론 러시아군이 가져가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메리토폴이라는 곳 시장을, 이것도 이제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시장이 금요일에 러시아군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쪽이 좀 러시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대행을, 여자 시장을 세웠는데 우크라이나 특수군이 특수작전을 하러 들어가서 결국은 빼왔어요. 빼오는 과정에서 뭐 러시아군 포로를 뭐 9명인가를 줬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특수군이 들어가서 그 러시아 그 밭에 들어가서 구해왔다니까요, 시장을. 그랬더니 또 이 시장은 나 다시 내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열심히 뭐 일을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 또 지역별로 그 주민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세는요, 현재 영국이 정보가 강하잖아요. 영국 정보군에 따르면 육지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뭐 다 무슨 뭐 그 바다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전진하지 못하는, 교착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그 교착 상태라고 할까요? 러시아군이 교착 상태에 있고, 수도 뭐 키브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아무리 지금 하고 있더라도, 포격하고 뭐 하더라도, 공습하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역공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뭐 헬리콥터도, 그 러시아의 헬리콥터도 파괴하고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지금 그 사망한 러시아 군인은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한 7천 명 정도, 부상자는 14,000명에서 2만 명. 그러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치렀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그 미군 전사자와 비교할 때 훨씬 많은 거거든요. 3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몇십 년 전쟁보다 많은 그런 게 나왔고, 그리고 장군을 20명을 우크라이나로 그 넣었답니다. 그것도 최전선에. 왜냐하면 이제 군인들 사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 가운데서 4명의 장군이 그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결국은 그 숨지고 말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는 4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에서는 1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3명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명인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전투 중에 숨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4명 가운데 1명은 휴대폰 있잖아요. 그 휴대폰이 완전히 그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휴대폰으로 하다가 우크라이나의 그 레이더망에 걸려서 뭐 저격당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국방부가 오늘 아침에 국방장관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우리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이 숨져가니까 인도주의적 그 차원에서도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서 우크라이나 하늘 위에 러시아 그 헬리콥터 같은 거 다니지 못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국방장관이 오늘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전면전을 하기가 싫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것이고요. 국방부는 푸틴이 이 작전에 준비한 그 군인의 75% 정도를 그 이미 그 투입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이만큼의 군인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그 확보한 군인 가운데서 29%만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어떤 그 전문가는 아니 정규군이 90만 명 있다는 거 맞아? 라고 의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리아에서만 돈 주고 사람들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몽골 있죠. 몽골에서도 이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몽골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 경우도 요즘에 팬데믹이고 하니까 일자리도 없기도 하고 뭐 뉴스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뭐 이 러시아가 막 몽골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전투병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때 한번 가서 예전에 뭐 우리의 그 선배들이 뭐 베트남전에 가고 중동 뭐 이런 데 가서 건설업자로 뭐 일하고 뭐 건설 뭐 이런 일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것을 하고 생각해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몽골 사람들만 뽑는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몽골 사람들을 뽑아갈 정도니까 지금 러시아도 군인이 뭐 넉넉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쪽 이제 러시아 그 북쪽으로 해서 러시아가 땅이 워낙 크잖아요. 저쪽 북쪽으로 해서 배치했었던 유럽 쪽을 향해서 그런 군인들도 지금 재배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러시아가 그다지 그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지금 영국에서 보고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3차 대전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MBC 방송의 그 레스터 홀트와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 끝내고 그 인터뷰한 것이 방영되는 거 보니까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차 대전 할 때, 2차 대전 하고 이럴 때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시작됐을 때는 그 미래까지 예측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미 시작됐는지도 또 모릅니다. 이렇게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앵커가 물어봤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화학 무기로 그 레드라인을 한계선을 넘으면 그러면 지금 미국이 여기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물었더니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에서 뭐 아이들을 뭐 학교를 폭발하는데 유치원을 폭발하고 무슨 대학 이런 것은 뭐 레드라인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형태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전이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상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진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게 정말 진의야 아니야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야 아니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려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저께 그 페이크 비디오가 나와서 저도 봤는데 뭐 길진 않은 비디오였어요. 그런데 이 페이크 가짜 비디오가 딥페이크라고 아주 깊은 페이크라고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딥페이크 너무 위험하죠. 딥페이크가 우크라이나 방송에 퍼진 거예요. 이건 해킹을 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항복해라. 아주 그 목소리를 낮춰서 러시아에게 항복해라.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입모양이나 여러 가지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서 잘 만들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뭐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알았다는 거죠. 한 1분 정도 방영이 됐으니까 저도 본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로 러시아는 지금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의회에 연설하고 있는 동안에 뭐 협상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서 계속 폭격을 했거든요. 해서 푸틴이 진지하게 협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 뭐 15개 항목 중에서 일부 뭐 이러이러한 거 포기하는 대신에 나중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에서 지켜준다 하는 이런 것들을 했지만 지금 뭐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그 다 뭐 러시아도 침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조약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뜻이 푸틴이 있는 한 푸틴의 뜻이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그 협상을 하는 것이 진지하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진지하지 않은지는 아직은 그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 방송에서 계속 그 젤렌스키가 나치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의 특수작전은 성공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러시아의 이 같은 보도를 러시아 말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서방 세계의 보도가 틀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현지의 특파원들이 있잖아요. 특히 AP통신의 두 사람의 사진 기자들은 정말 그분들 제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안전하라고 기도한다니까는요. 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산부 결국은 그 임산부도 숨지고
그 아이도 숨졌지만 엄마 배 안에 있던 아이도 숨졌지만 그런 사진을 찍은 AP통신의 2명의 기자들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활약상은 대단한 그 활약이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대단합니다. 이게 러시아가 꼭 이기고 있다라고 볼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볼쇼이 발레리나 아주 정말 스타 발레리나 올가 스미르노바가 분명하게 나는 이 푸틴의 이 전쟁이 싫다. 지금까지 내가 러시아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러시아의 찬란한 문화, 역사, 문학, 발레, 음악, 또 스포츠 대단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보니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결국은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에 입단을 했답니다. 원래도 그쪽을 나의 발레리나로서만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푸틴의 이것을 보면 내가 더 이상은 그 푸틴의 러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하고 갔다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볼쇼키 그 발레단 말고도 또 다른 그 발레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볼쇼이뿐만이 아니라 어디든가요? 볼쇼이 발레단과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의 마린스키 발레단에서도 다른 그 발레리나들이 떠났는데 여기에서는 러시안 그 발레리나, 러시안 정말 그 스타 발레리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발레리나라든가 아니면 브라질의 발레리나라든가 그 러시아의 발레단도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발레가 너무너무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도 하이어를 하는데 그런 발레리나들도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 러시아는 지금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스포츠 무슨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대중음악 분야 이렇게 발레리나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런데 또 하나 좀 전에 그 MBC 방송의 앵커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미국이 푸틴이 더 야만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해야지 된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어제 그 미국 의회의 연설은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연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금지 구역 같은 것에서 러시아와 3차 대전 하면은 안 된다. 푸틴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아주 심한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이제 이미 우크라이나 전체를 푸틴이 가진다던가 우크라이나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평화 협상을 푸틴이 할 수밖에 없게 이럴 때는 이제 출구 작전을 만들어주고 좀 푸틴의 체면도 세워주고 하면서 해야지 된다는 이런 목소리도 미국에서 굉장히 높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다시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신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확신 지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전국 부동산 건설 협회와 웰스파고 은행이 함께 조사하는 그 주택 시장 지수죠. 79인데 이게 이제 뭐 당연히 100까지는 올라간 적도 없고요. 86까지도 올라간 적도 없고 84가 맥시멈이었었는데 84가 지난해 한 11월 말 정도였는데 지금 79까지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11월 말이 피크였었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택 값은 여전히 뭐 괜찮다고 하고 오른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건축, 신축을 중심으로 할 때 자신감이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목재값 아직도 비싸죠. 굉장히 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사람들 요즘은 집이 너무 비싸니까 이 뭐 자동차는 몇만 달러지만 주택은 몇십만 달러잖아요. 적어도 뭐 그 점보 론은 그것보다 더 비싼 주택에 대한 론은 그것보다 더 많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신뢰가 하락했다는 거죠. 주택도 뭐 많이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기존 주택이 좀 적죠. 지금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뭐 이렇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주택
그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넷플릭스 암호를 그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인데요. 구독료를 이제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잘 그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보죠. 버라이어티라는 그 헐리우드 그 잡지 보도를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하나의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유를 할 때 그 집에서 공유하고 가족끼리 몇몇 공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공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많은 가입자가 어떤 형태로든 가족이 아닌데도 공유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가 2명, 최대 2명까지 내가 이렇게 가입하고 2명까지 해서 얼마 정도 돈을 더 내는 이런 것까지는 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 세 사람 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싸기는 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칠레와 코스타리카와 페루에서 시작을 했고 다른 곳에서도 뭔가 아무튼 그것을 패스워드를 그 원래의 그 약속을 했었던 것과는 달리 제가 이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했었던 것과는 달리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하는 사람을 앞으로 색출을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보다 더 많이 그렇게 돈 안 내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추세인데 이 같은 추세는 꼭 큰 기업에만 속하는 건가? 그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추세와 함께 가야지 되니까. 해서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에 기업의 CEO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국무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때 국무부는 외무부인 거예요. 지금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지? 우리가 이제 특히 다른 나라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다른 나라와 일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다 파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라인, 뭐 관리, 수익 창출 모든 면에서 경영진이 예전에는 그런 면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외교 관계가 어떻게 돼?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지 돼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에서 이걸 빼면은 어디로 올리느냐?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우리를 해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사업 확장 같은 것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미국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뭐 조지 프로이드 그 목 졸라서 숨진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기업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얘기를 안 한다고 보이콧을 하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반대한다고 보이콧을 하고 어디에 우리가 서야지 되는가라는 그래서 외무부라는 게 외교잖아요. 뭐 분위기도 파악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그렇게 된다는 특히 이제 큰 회사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확실성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계획,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의 핵 야망도 들어갑니다. 아직 명확하지도 않지만 잠재적인 갈등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뭔가를 더 널리 펼쳐나가고 할 때 잘못하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러시아를 많이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러시아와 많이 어태치돼 있고 특히 학계에서도 러시아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을 테고요. 러시아와 교류해야지 되는 것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는 다 점검을 해야지 된다는 큰 그 기업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뭐 애틀란타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댈러스, 워싱턴 DC, 디트로이트 많은 곳에서 애틀란타 그 스파의 총격 사건 1년을 맞아서 희생자들도 생각을 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었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게 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일 밑바닥에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여러 그 미팅이 있었습니다. 백인 총격범이 8명을 살해했는데 그 가운데서 6명이 에이시안이었고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무슨 뭐 유영애 씨, 또 현정 그랜트 씨, 김선차 씨 이런 많은 분들인데 이 그 범인은 두 군데 카운티에서 이것을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 카운티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그 종신형 선고받았고 풀튼에서는 그리고 이쪽 다른 한쪽 지역에서는 이제 그 검사가 그 뭐 사형을 언도하기를 원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성 중독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장소에 그 스파라는 곳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곳 여기서 유혹을 받는다. 기타 등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애틀란타에서 어떤 한 분의 아드님인 로버트 피터슨 씨가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숨지고 말았다. 잊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메릴린 스트릭랜드 한인계 그 엄마 아빠가 그 흑인과 한인인 이 연방 하원 의원이 이 일에 굉장히 나서고 있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불만이 있었다. 저 사람이 무슨 뭐 성적인 중독이 있었다. 이런 말 다 그만둬야지 된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들이 죄 없이 머리를 맞고 돌로 그냥 내리쳐지고 125번 정말 타격을 당하고 이런 일 뭐 칼로 베이고 하는 것을 해야지 되느냐. 우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많은 그 뉴스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려야지 되겠다는 뉴스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방송 끝나고 한번 보려고 해요. 뉴욕타임스에 보니까 강아지들도 결혼식을 해준다는데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